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와 엄매를 여러분과 함께 할 최서희입니다. 자, 우선 정말 대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참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어요. 수능과 다름없는 실전과 동일한 그런 긴장과 압박 속에서 굉장히 우수한 문제들 여러분 잘 해결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강의의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렇지. 우리 수능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요. 9월 모의평가를 제대로 분석해서 뽑아먹을 요소들을 우리가 다 챙겨가는 것.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자, 부족함 없이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남은 기간 알차게 채워나가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자, 우선 우리 1번부터 3번이 첫 번째 독서 방법론 세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9월이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점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계가 아주 두드러졌다. 이건 6월에서부터 우리가 체감하고 있었죠. 그래서 체감 연계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무엇보다도 독서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개의 세트였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독서 방법론은 우리가 비교적 좀 쉽게 생각하잖아. 자, 그렇게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평가되는 방법론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세트가 모두 다 수능 연계 교재에서 연계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본 적 있는데 나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 개념 되게 익숙하다라는 생각으로 친근하게 접근하는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문제에서는요. 선지의 정오 판단을 굉장히 섬세한 독해를 가지고 해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이번 수능에서도 이런 경향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들 그 문제와 해당되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고의 훈련을 남은 2달 동안 연습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의 정교함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연계됐어. 친숙해. 가볍게 훅 하고 달려들었다가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는 실수를 하기가 좀 쉬울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자신만만함을 살짝 내려놓고 신중함과 차분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정도를 걷는 독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우선 첫 번째 세트는요. 강약, 중간약 할 때 약에 속하죠. 우리 친구들이요. 수능장에 가잖아.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실수냐면 첫 번째 세트야. 난 처음부터 오류 없이 완벽하게 해결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정오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의외로 시간을 많이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 하지 않아야 되겠죠. 독서 방법론이 나왔구나. 일단 발문 먼저 훑어보자. 여기서는 비교적 쉽게 좀 편안하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경향성을 보이더라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1번 딱 봤더니 네모박스 쳐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 우선은 이게 1문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인가 봐. 읽기 발달 연구에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거 찾아내면 되겠군. 자, 그 다음 선택지 앞부분을 보면요. 의미를 재구성, 영유아의 의사소통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냥 빠르게 훑어보고 감만 잡고 가면 돼요. 이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기억에 대한 이해 있죠. 이렇게 발문을 먼저 읽는 이유는요. 본문에서 어느 부분에 내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좀 강하게 힘을 쏟아서 읽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런데 딱 봤더니 가운데 부분 3문단에 읽기 준비 단계가 기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번 문제는 이 3문단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달려들면 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3번 문제도 발문이 의미가 있네요. A와 보기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비교라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뭐 해야 돼? 공통점 아니면 차이점이 핵심 포인트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바로 1문단부터 가봅시다. 흔히 읽기는 듣기 말하기와 달리 영유아가 글자를 깨치고 나서야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고요. 이거 문제 1번에서 나왔던 네모박스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치?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에서는 그 전에도 읽기 발달이 진행된다고 본다. 아하!
흔히들 하는 생각과 다르네라는 겁니다. 자, 이 연구들에서는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 단계를 위계화한대요. 특성, 수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달 단계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되게 읽기 준비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읽기 준비 단계라는 걸 하나의 단계로 나누는구나.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번 문제랑도 연결이 되죠. 중요한 이해 포인트입니다. 자, 이후의 단계를 글자를 익히고 소리내어 읽기,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학습 목적으로 읽기,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기, 이거 그냥 쭉 넘어가면서 포인트는 뭐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순으로 나눈다. 이 순서대로 나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읽기 준비 이후의 단계도요.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필요한 정보 있으면 그때그때 이 지점을 찾아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읽기 준비 단계는 이제 준비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네요. 이 문단인데요. 이 읽기 준비 단계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정보입니다. 읽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래. 이 시기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글자 형태에 익숙해지며 글자를 완전히 다 알진 못해요. 그런데 형태에 익숙해지거나 소리와의 대응 관계도 어렴풋이 알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글자가 뜻이 있고 음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어쨌든 완전히는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단계구나라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충분해요. 이제 핵심 포인트는 3문단이겠네요. 자, 3문단 봅시다. 자, 이 연구들에 따르면 읽기 준비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가 주목해야 되겠네. 영유아의 읽기 발달은 타인의 읽기 행위를 관찰하고 글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이 된대. 영유아는 타인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며 글 시작 부분, 글자를 읽는 방향, 책장을 넘기는 방식 이런 것들을 알게 된대요. 뭘 하면서요? 그렇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구나. 여러분 주변에 혹은 내가 어릴 때 어떻게 말을 하게 됐지? 어떻게 책을 읽게 됐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쉬워지죠. 어려운 말 없습니다. 자, 읽어주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기억해 모방하기도 하고요. 의사소통의 각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서로 이런 서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한다라는 거네요. 자, 글자를 모르는 영유아가 책을 넘기며 중얼거리고 책 읽는 흉내를 내고 그리고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따라하고 들은 단어나 구조를 사용해서 문장을 지어서 말하고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그림이나 글자 형태로 끄적이고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묶어서 결국에는 앞에서 설명한 읽기 준비 단계에서 영유아는 이런 특징이 있고 영유아가 이렇게 모방을 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달을 한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발달을 하나 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됐죠? 안 어렵죠? 자, 사실은요, 이 지문이 좀 복잡하고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라면 이쯤에서 한번 끊고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선지나 문제들을 해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 4문단밖에 안 남아있어. 가볍게 바로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포인트다, 여러분. 이거 옆에다가 써두세요. A가 아니라 B.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출제 냄새가 난다? 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선지로 물어보더라 라는 걸 우리가 많은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나 이런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거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하는 단계에 오셔야 됩니다. 자, 남은 기간들 이런 출제 냄새를 맡는 연습도 할 거예요.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대. 급격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글 알기 전부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대. 발달이라는 것이. 자, 따라서
이 시기의 생활 속에서 책을 자주 읽어주고 생각을 묻는 등 의사소통의 각 영역이 같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지도가 읽기 발달에 도움을 준다. 아, 그러니까 글을 깨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자, 읽기 준비 단계에서의 경험은 이후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대. 자, 마지막 마무리도 뭘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 단계 중에서도 읽기 준비 단계가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죠. 자, 좋아요. 이제 바로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 사실은 이 대부분의 발달 연구 중에서도 기억에 해당되는 읽기 준비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글은. 자,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봅시다.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는 단계는 이 단계 1문단에서 나와 있었죠, 여러분. 읽기 발달의 마지막 단계이다. 1문단 제일 끝에 보세요. 의미 재구성하며 읽기에 순으로 나뉜다. 우리는 이 순이라는 것, 순서라는 것 주목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맞네 알 수 있습니다. 1문단 끝에서 확인했고요. 영유아의 의사소통 각 영역은 상호 간의 작용이 없다니요. 우리 계속해서 뭐 주목했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달한다라는 거 3문단에 나왔죠. 저 자세하게 읽은 대목이 3문단이었어. 2번 문제를 고려해서. 그런데 그 지점에서 이 1번의 답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상호간의 작용이 없다니요?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합니다. 자, 영유아는 글자와 소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어렴풋하게라는 단어를요. 본문에 있는 그 단어를 막연하게로 바꿨을 뿐인 거야. 그래서 3번 선택지 역시 이 문단을 통해서 우리 확인 가능하고요.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의 단계, 읽기 발달 단계 나누는 것 1문단에서 나눠줬었지. 그 1문단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대로 이 말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글자를 습득하고 소리내어 읽는 단계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잖아. 이 단계는 학습을 목적으로 읽는 단계, 이 단계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 우리 뭘 주목했니? 1문단 끝에 순서를 주목했죠. 그러니까 선행하는지 후행하는지 보면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게 선행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야. 안 어렵잖아.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3문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미 2번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읽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찾아봅시다. 타인이 책을 읽어줄 때 들었던 구절을 사용하여 말하는 행동이 관찰된다. 기억 단계 무슨 단계? 읽기 전 단계거든. 이 단계의 특징 3문단 끝부분에 보세요. 3문단 끝부분에 보면은 글자를 모르는 영유아가 중얼거리고 흉내내고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따라하고 뭐 이런 부분들 다 있었지? 그러니까 구절을 사용해서 말한다라는 것도 이 3문단에 그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책에서 글이 시작되는 부분을 찾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글자를 보는 행위, 이것도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이런 것들 글자를 읽는 방향이나 책장을 넘기는 방식 등 알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오케이. 자, 글에 나타난 여러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소리내어 읽는 의미. 여기서 우리는 어렴풋하게 관찰하고 모방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명확히 아는 거 아니야. 이건 1문단에 보면 읽기 전 단계 이후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입니다. 전 단계는 명확하게 뭘 알진 않아. 그쵸? 자, 그 다음 책 읽어주는 것을 듣고 그림이나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이건 뭐예요? 모방하는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 이건 역시도 우리 3문단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5번 책을 볼 때 부모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어준. 자, 보세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해서 기억하고 유사한 행동을 하는 거, 이거 따라하는 거, 모방하는 거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번에 3번이고요. 자, 여러분 3번 같은 문제는요. 아주 쉽지만 사실은 독서의 출제 원리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교하라고 했죠. 그리고 A는 4문단 전체가 A고요. 보기는 새로 주어진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A와 보기의 관계를 봐야 되겠는데 A와 보기의 관계 중에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보기를 그런 마음으로 봅시다.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해. 어허? A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그렇지.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읽기 전 단계를 중요시 여겼거든. 읽기 전 단계도 중요해 라는 건데 얘는 아니잖아. 아,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게 포인트겠구나. 자, A와 보기가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 그전에는 읽기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실시 됐죠? 반대라는 거. 자, 듣기 말하기와 달리 읽기 발달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듣기와 말하기를 먼저 가르친 후 읽기 쓰기의 여기도 보세요. 순서가 나와 있네. 읽기 쓰기 요런 순서 뭐하고 듣기 말하기 먼저 가르치고 요 화살표 이 순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를 나중에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네.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만 제가 이런 전형적인 어떤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독서에서 많이 다루는 반대되는 주장을 가지고 온 구성을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 1, 2, 3번 같은 경우는요. 달리와 같이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4번, 5번은요. 사실은 모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공통점이 없는데 모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약간 좀 이미 마음에서 답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멀겠는데 라는 생각하는 것 또한 여러분 능숙한 독해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A와 달리 보기는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읽기 지도 강조하는 거 누구였어요? 그렇지, 이거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달리 안 돼요. 보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A와 달리 보기는 글자를 깨치기 전이에요. 후가 아니라 경험이 읽기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고 본 건 누구예요? 역시나 보기가 아니라 A겠지. 자, 그 다음 A와 달리 보기는 글자 읽기의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읽기 발달이 시작된다. 누가요? 그렇지. 보기는 뭐와 달리 A와 달리 반대되는 주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그렇지, 3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5번은 모두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겠네? 공통점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을까? 자, 모두 읽기 이후에 쓰기를 가르쳐야 한다? 이후에 쓰기를 가르쳐야 한다? 라는 것은 보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A는 아닙니다. 자, A와 보기는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 어떻게 이어져요? 역시나 A가 아니고 보기겠지. 안 어렵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 두 번째 세트는 여러분 수능 연계 교재에서 아마 나 이거 봤어.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지문이었고 난도 자체도 그닥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문제는 없었지만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조직된 완성도가 높은 문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가보자. 4번 문제는요. 일치 불일치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해요? 그렇지. 앞부분, 선지의 앞부분만 딱딱딱 따서 키워드가 뭐야 정도만 알고 가는 것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자, 데이터 재사용, 교통 이용 내역, 우리나라 현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보 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 이동권이라든지 혹은 우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이터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셨나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A, B 딱 묶어놨는데 4문단이 A, 5문단이 B야. 입장에서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같은 입장이라면 굳이 A, B 묶을 이유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분명히 다를 거야 라는 거 알고요. 가라에 대한 이해, 그럼 가, 나, 다, 라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그 문단을 읽으면서 좀 면밀하게 파악을 했으면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5번 문제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번 제가 사랑하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이거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가 보기에 나왔어. 겁먹을 필요 없죠.
어떻게 접근해요? 그렇지. 보기의 사례에 해당되는 대표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해당되는 개념어를 여러분 어디서 찾아내면 돼요? 사실 본 지문에서 찾아서 연결 지을 수 있으면 되고요. 선생님 제가 이 문제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고 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9월 모의평가가 우리 수능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면서 저만 잘 따라오세요.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요. 문맥상 바꿔쓰기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죠. 이건 단어 어휘 문제인데 읽으면서 문맥적으로 바로 대입시켜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은 실시간 해결합니다. 자, 바로 출발합니다. 1문단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자, 오늘 또 비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따옴표가 나와요. 독서 지문에서 따옴표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다. 이거 중요한 개념어다라는 거 아시고요. 따옴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정보 주체가 누구야? 이걸 봐야 되겠네. 개인이 정보 주체래요. 내가 사용하는 교통 이용 내역이 어디 가서 어떻게 몇 시에 가서 무엇을 어느 지점에서 내렸고 막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게 다 내 개인이 내가 정보 주체라는 거예요.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데이터는 아까 전에 우리 4번 문제에서요. 일치불일치 1번에서 데이터는 어쩌고저쩌고 나왔지. 그러면 이 데이터의 개념 정의구나 라는 걸 딱 감잡고 물리적 형체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해. 이런 특징이 있구나. 맞지? 자,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쌓여서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된대요, 여러분. 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의 개념도 나왔네. 자,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또 뭐 나왔어요? 따옴표 나왔죠. 빅데이터 보유자다라는 거예요. 정보 주체는 개인이었고요. 이걸 처리하는 이렇게 쌓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을 뭐라고 한다? 빅데이터 보유자라고 하는구나. 자,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우리 사실 이 정도 내용은 별로 막 낯설게 접근하거나 다가오진 않아요. 사실 연계 교재에 없다고 할지라도 데이터가 뭔지, 빅데이터가 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자, 그렇게 내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수능장에서도 여러분 훨씬 마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못 읽어서 못 푸는 문제 없어요. 자신감 가지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보 주체 그 다음 데이터의 빅데이터 보유자 이런 따옴표들 중심으로 왔어. 자, 데이터를 재화로 봐.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대요. 자, 포인트는 데이터 소유권이 포인트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 데이터의 소유권 이거를 일단 키워드로 잡아. 여러분은 문제 풀면서 쓸 필요 없죠?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려고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 논의가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데이터의 소유자인가?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자, 이 1번의 견해가 있고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어. 2번 견해가 있어. 다른 견해네? 그러면 데이터 소유권을 빅데이터 보유자, 더 쉽게 내가 이해한 바대로 바꿔서 이해하면 그렇지, 기업입니다.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대요. 정보 주체 이것도 따옴표에 나왔었죠. 그럼 얘는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생각하면 개인이겠구나. 됐지? 안 어려워요? 자, 전자는 얘는 빅데이터 보유자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의 생성, 유통 이런 것이 쉬워져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유통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쉬워지는구나. 그런 장점이 있네. 그래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네. 이런 장점을 가지고 빅데이터 보유자가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져야 해라고 주장하나 봐요. 자, 이와 또 달리 후자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면 정보 생산의 주체는 개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건 부당해. 그러니까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개인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대가를 빅데이터 보유자만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거는 부당해. 그러니까 대가가 주어져야 해. 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어렵죠? 그런데 뭐가 나왔어? 그렇지, A가 나왔죠. 유통이 쉬워져? 이거 단순한 7번 문제는 정말 이 단어의 뜻을 아니 모르니 란 말이야. 여러분 혹시 틀렸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정도 어휘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용이하다라는 건요, 쉽다라는 거야. 그치? 원활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되게 잘 되어가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유력하다, 뭐 이런 것도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어. 용이하다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쉬워져? 용이해져. 같은 말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7번에 지금 하나 A 부분 해결했어요. 자,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 소유권 주체에서 어디로 옮겨갔대요? 데이터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오호! 자, 지금 여러분이 이거 감 잡으셨어야 돼요. 3문단으로 딱 넘어오니까 핵심 포인트가 더 이상 소유권이 아니야. 뭡니까? 그렇지, 데이터 이동권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제가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3문단에서는요. 데이터의 소유권에서 이제 넘어왔대. 데이터 이동권이 핵심 포인트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보자.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오케이. 아까 4번에 선택지 쭉 훑어볼 때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었는데 바로 그 지점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읽었어요? 그러면 아주 잘 훈련이 된 친구. 그런데 내가 못 떠올렸다 하더라도 요 포인트 놓치면 안 돼. A가 아닌 B. 이건 반드시 선지 하나 이상으로 낼 겁니다. 몰랐어요? 알아두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여러분 소유권이 아니라 이제 이동권을 우리는 법으로 명문화할 때 얘가 아니라 이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시켰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자, 이걸 법으로 딱 명시해 놓은 건 이런 의미가 있나 봐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데이터 이동권이란 자, 이거 뭐예요? 개념 정의네요.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했어. 이동해줘 라고 정보 데이터의 어떤 정보 주체, 개인이겠죠? 개인이 이동 요청하면요. 그 데이터를 본인이나 혹은 지정한 누구에게 이동해줘 라고 하면 그 지정한 제3자에게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이동시켜주는 권리, 그 권리를 뭐라고요? 데이터 이동권이야. 그러니까 정보 주체 거라는 거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동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실 뭐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소유자 기업이냐 정보 주체냐 뭐 다 달라. 그리고 그런 논의가 있지만 법으로 딱 박혀 있는 것은 이동권이라는 거고 이동권에서 핵심은요. 정보 주체가 요청해? 그러면 그 요청을 들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이동해 준다는 거지. 자, 그런데 포인트는요. 다만이 핵심이다. 여러분 출제 냄새를 맡는 지점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 이 부분이었지. 두 번째 이거 챙겨두세요. 다만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고 있지. 그러면 이 경우는 좀 예외로 잘 기억해도 라는 시그널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아까 채야 되겠죠. 자, 다만 어떤 내용이 있냐. 본인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자 수집해서 분석하고 가공하는 이런 개발 과정을 따로 거쳐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 데이터 이동권의 권리 안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요거 놓치면 안 돼. 핵심이었습니다. 별표 하나. 다만 이런 단서가 나오는 부분들은 선지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감 잡은 친구, 예측할 수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진짜 접근 과정 자체가 달라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출제될 요소들을 우리 뽑아서 읽는 그런 연습을 9월 모평을 통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자, 법제화되기 이전에도 은행 간의 계좌 자동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거 뭐예요? 법으로 명문화됐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몇 가지 서비스는 있었나 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은행과 은행이 서로 자동이체 항목을 이동하는 것.
그게 데이터 이동권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사실은 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대. 자,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이는 자, 이렇게 은행 간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하는 것은 각 은행 간 약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대요. 이게 법으로 명문화된 건 아니지만 은행끼리의 약속을 한 거지. 거기에 따라서 요거 이동해 줬대. 무엇에 따라 이거 나와 있네요.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B에 뭐 있어요? 우리는 용이해져 좁혀나갔지? 그러면 1번, 3번 남아있는데 근거하여, 의탁하여 판단해야 되겠네요. 근거하여는 건 넣어봐. 은행 간 약정에 근거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했대. 은행 간 약정에 근거하여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답은 뭐야? 7번에 1번이야. 근거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근본이 돼요. 뭐 이런 의미거든. 의탁하여 혹시 몰랐어요? 알아두세요. 어떤 의지하여 맡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의탁하여. 그래서 7번은 실시간 해결했어요. 자, 이는 은행 간 약정에 근거하여,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대.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지금 계속해서 핵심 키워드는 데이터 이동권이었는데 그게 도입되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지?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이나 이런 것과 같은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자, 정보 주체가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확대됐대. 뭘 도입함으로써? 데이터 이동권이 법으로 명문화됨으로써, 도입됨으로써.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A, B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출제 요소를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장을 썼을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 이제 사문단으로 넘어왔는데도 계속해서 핵심은 뭐다? 데이터 이동권이구나 라는 거야. 자, 이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A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장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A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데이터 이동권으로 인한 이점이지, 장점, 얻을 수 있는 것. 자, 무엇을 줄일 수 있어? 어떤 비용.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거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생성 비용은 뭐냐, 거래 비용은 뭐냐, 이런 식으로 또 각각을 제대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생성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 기업이 데이터를 개발해 낼 때 들어가는 비용이구나.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자, 누구로부터 그 데이터를 받았어. 전송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복제하면 뭐예요? 비용이 덜 들겠지.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봐. 생성 비용은 이런 거고요. 거래 비용은 하고 또 정리해 줍니다. 경제 주체 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거래할 때 발생하는 것. 계약 체결하거나 구체적으로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이런 과정에서 생긴대.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그렇지, 항상 나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해야만 여러분 5번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이런 법제화로 인해서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인해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 포인트는 전송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받는 기업이지. 데이터 정보를 받는다는 것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치? 자, 정보를 전송을 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그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자, 나가 가에게 데이터를 넘겨주면 이 말입니다. 자,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누가요? 주체. 비용 누가 절감할 수 있어? 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감되겠죠. 왜냐하면 누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받아서 그걸 복제하거나 재사용할 테니까 비용이
당연히 절감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거 다 뭐예요? 아, A는 데이터 이동권으로 인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단 하나 남아있네. B 부분 가보겠습니다. 자, B.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뭐 될 수 있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딱 감 잡았었죠? 우리가 5번의 발문을 보면서 A, B가 굳이 입장이 같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묶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야 하고 B의 첫 문장을 딱 읽었더니 B는 장점, 이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려되는 점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우려되는 점을 얘기하고 있네. 요거 차이점 확인했습니다. 어떤 게 구체적으로 우려가 되냐면 잘 봐.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혜택을 나한테 주고 보안적으로도 내가 믿을만해.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가 특정 그런 어떤 한 곳으로 집중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문제. 그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공유하거나 유통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바로 A에서 이점이라고 말했던 게 실제로 그렇게 환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라를 또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야. 자, 그렇겠지. 일단 이 신규 기업은 이미 얘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정보의 양이 적은 상태야. 그러니까 얘네는 다른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과 데이터를 거래를 해서 그 거래를 통해서 수집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 데이터가 집중된 강력한 기업. 그러니까 지금 다랑 라는 다른 상황인 거야. 맞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힘센 기업.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읽으셔도 괜찮겠어요? 자, 기존 기업이 직접 쌓이고 누적되고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라며. 그런데 그거 우리 기업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줄 거야. 이렇게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서 독점화가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우려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데이터 독점화에 대한 우려인데 그러면 신규 기업은 다였다는 거 우리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와 라가 지금 다른 상황인 거야. 맞지? 자, 좋아. 다는 어떻게든 데이터를 많이 받아와야 돼. 전송받을수록 자기에게 유리해. 그리고 라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힘센 기업이다 보니까 뭐 다와 같은 신규 기업에게 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더 가지고 있을 거야. 독점할 거야. 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런데 5번, 6번 문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문항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 5, 6번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은 이번 수능에도 빠짐없이 만나게 될 바로 4번과 같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우리 이런 것들에서 틀렸다? 그거는 좀 반성해야 돼요. 이런 단순한 정보 이해 문제를 틀리기 시작하면 뒤에 사례 적용 문제 자체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가보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찾아야 되네요. 데이터는 데이터의 개념정의 있는 부분 찾아가야 돼. 1문단 아니었니? 그치? 자, 재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다? 그대로 나와 있어. 어렵지 않은 부분이야. 1문단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쉽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1문단을 통해서 확인 가능. 오케이. 자, 2번 교통 이용 내역이 정보죠? 데이터죠? 데이터가 직접 처리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요? 그렇지. 이게 바로 빅데이터라는 말로 나왔었죠. 역시나 1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네. 네 번째 줄.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로 위에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된다.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행 법 얘기하고 있네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 하면 나
아까 이문단 생각했잖아. 그치? 자,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 오호! 법이 인정한다라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동권이었지. 봐. 출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논리적으로 접근하잖아? 답이 보여요. 적절하지 않은 거 답 3번이네. 이런 거 바꿔서 내기 아주 좋은 소스입니다. 그치? 소유권이 아니라 데이터 이동권이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견해,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나왔어. 두 가지. 자, 여기 보면 정보 주체 개인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데이터 보유자 누구 기업에게 집중되는 건 부당해라는 것은 여기. 그래서 대가가 주어져야 해. 누구에게? 개인에게도. 이런 견해 있었네요. 확인 가능. 역시나 이 문단에서 확인했고요. 자,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 범위가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아까 뭐 확대라는 부분 어디서 읽었어요? 3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라는 거 확인 가능했어요. 답을 찾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6월 모평도 그렇고 9월 모평도 그렇고 이 시간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일단 첫 번째 이런 요소 반드시 출제되더라. 그런 방향성을 잡고 공부해 나가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그대로 나와 안 나와? 수능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선생님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해봤더니 진짜 그 지점에서 선택지를 만들어내는구나. 그거 판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열심히 공부한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에 있는 독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연계가 되고 있지? 요거 봐야 돼요. 그런데 지난 6월 모평에서부터 지금 보면 알겠지만 9월이 독서의 방향성이요. 상당히 깊게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 문단 이상이 그대로 다루고 있잖아.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 이 5번은요, 제가 읽으면서 A, B의 입장 차이를 확인을 했었죠. A는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B는 또 우려되는 점,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A의 입장에서는 A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 어쩌고 딱 하는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이건 뭐 말한 거야? 이점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지. 잘 왔네. 그러면 여기 앞부분에 가는 어떻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지를 좀 거시적으로 읽어내는 힘도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가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서 나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자, 가나가 뭐였어? 가는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전송 뭐하게 된 기업? 받는 기업이야. 자, 여러분 제가 여기 하나 써볼게요. 가는요. 데이터를 전송 받는이 중요해. 받는 기업. 나는요, 뭐였냐면, 그 다음 보세요.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 그러니까 나로부터 받는 거겠죠.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 이게 나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보자. 가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서 나의 데이터를 받았어요? 받아서 재사용하거나 복제하거나 그렇겠지. 그러므로 데이터 비용 만드는데 생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당연히 줄일 수 있는 거 오케이. 이점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A의 입장에서는 어쩌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거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이점을 얘기하네. 그럼 이 앞부분의 내용이 맞는지를 좀 판단해야 되겠어. 자, 다는 뭐였냐면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다는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 그리고 라는 뭐였어요? 그렇지. 뭔가 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 들죠?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 데이터가 집중된 예쁘게 쓰자. 네, 집중된 기존 기업.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찾아냈다. 그러면 이제 또 술술 풀릴 겁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했어. 그러면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만약에 다야. 다 누구라고요? 신규 기업. 신규 기업이 데이터를 전송받았어요. 그치? 그러면
다는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돼서 분쟁 있으면 거래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거 우리 확인했었지. 내용 일치 불일치로. 근데 분쟁이 없다? 그럼 당연히 거래 비용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 맞는 말이네. 다 입장에서는 받을수록 좋은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B의 입장입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가보자. B의 입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거 뭐예요? 우려되는 점이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이 앞부분이야. B는 우려했기 때문에 이런 게 우려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앞부분과 맞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자, 다가 나와의 거래에 실패했어요. 신규 기업이요. 이 데이터 집중된 기존 기업으로부터 못 받았어. 데이터를.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겠지. 여기까지 맞는 설명. 그 다음 다의 이 신규 기업의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 못 받았으니까. 거래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다와 같은 신규 기업이 진출하기가 어렵네. 이거 우려사항이었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 1, 2, 3번 다 맞는 말이네. 자, 계속 가볼게요. 이제 4번, 5번 판단해 봅시다.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있잖아. 무엇과 달리 이렇게 나오잖아. 갑자기 훅 어렵게 느껴진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일단 달리를 빼고 B의 입장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면 됩니다. 자,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나에서 라로 이동하여 직접 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 자, B는 위축, 우려할 수 있습니다. A는 이점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맞는지 주체의 데이터가 나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에서 라로 힘센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힘센 기업이 더 힘이 세지는 겁니다. 데이터가 더 많아지는 거야. 데이터 뭐가 되는 거야? 독점. 그래서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는 문제 발생 가능하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겠네. 자, 보세요.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는 A의 입장이 맞는지 아닌지 일단 먼저 보자. 자, A는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장점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 맞지? 그러면 이 앞부분의 내용을 확인해서 정오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누가 누구한테 나가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여러분 이거 틀린 친구들 많을걸요? 다 풀었는데 답이 없어 라고 한 친구 분명히 있을걸요? 이런 부분 선택지, 선지의 정교함이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체가 누구야? 나. 선생님 나가 가로 데이터 이동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봐. 나가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이 이득이지. 그러면 받은 기업이 이득인 거야. 그래서 나가 가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득은 누구예요? 전송받는 기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가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가구나 라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야. 이 문제 이번 수능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변별도 높인 그런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런 유형들 뭔가 내가 좀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쓱 읽어보고 키워드 중심으로 이미지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안 보일 수 있는 지점이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챙겨가세요. 자, 이제 대망의 6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6번 같은 경우는 사례 적용 문제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례 적용 어떻게 접근해야 돼? 그렇지. 개별 사례, 구체적인 그 사례를 본문의 개념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지라는 것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매칭시켜야 돼요. 그거 연결 짓는 과정 필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야. A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포인트 뭐야? 분석 가공하여 자산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 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어. 와, 정말 기네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얘네가 A 기업이 은행으로 나왔어. A가 직접 뭐 한 거야? 분석 가공.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아까 전에 다만 이 부분 출제 냄새 맡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3문단에 다만 이 데이터 이동권의 범위 밖에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의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빅데이터를 보유하는 그 기업에서 수집해서 분석 가공한 것은 어떻게 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와, 출제 포인트 첫 번째. 다만 요 제외된 부분에서 나왔어. 그럼 이것은 데이터 이동권에서 뭐 되는 부분이구나. 해당되지 이동권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이것과 연결 지어서 이해했어? 그러면 잘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갑은 사람 개인이네요. 개인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해서 이 은행으로부터 뭘 받았어? 포인트. 이거 대가를 받은 거네. 그러면 아하,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개인이 받은 대가라고 볼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에 갑은 B은행, 다른 은행이 나왔어. B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A은행에 계좌 자동이체 항목,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 이거 아까 전에 여기서 확인했던 거지. 이걸 B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어. 이 상황을 딱 보여줬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독해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이라면 얘가 요청한 이 많은 것들 중에 안 되는 건 뭐다? 세 번째,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이거는 아까 데이터 이동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해당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동 안 되겠는데?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자, 거기까지 읽었으면 완벽한 친구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아직까지 독해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고 과정까지는 못 따라갔거든요. 괜찮아. 그럼 어떻게 따라가느냐? 요거 따라와 보세요. 역으로 우리 올라가면 됩니다. 자, 사례 적용 문제는요. 이거 이제는 마지막이야, 얘들아. 사례 적용 문제는 기본 지문의 개념어로 바꾸는 것. 사례를 개념어로 바꾸기.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내가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선지에서 사례로 역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안 될 건 없어. 이번 수능에서도요. 1번이 되면 완벽해. 하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답 찾을 수 있습니다. 2번을 연습하다 보면 이런 연습들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1번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됐지? 제가 지금 앞서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보여준 것. A은행 나왔네? 분석하고 이거 다만에 해당되는 요소, 출제 요소, 냄새 맡은 부분에서 나왔네. 이런 사고 과정은 능숙한 독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게 안 됐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역으로 올라가라고 했지? 자, 이제 1번이 시키는 대로 가볼게요. 갑이,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했어. 그렇게 하면 A은행은 갑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B은행으로 전송해야 한다. 법으로 딱 박혀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해야 해. 근데 그중에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이 많은 내용 3가지를 이동하라고 했는데 그중에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지? 그러면 얘는 맞는 거네? 이렇게. 훨씬 쉬워졌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잘 모르겠어? 선지를 따라가세요. 왜냐?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나머지 4개는 적절합니다. 호의적으로 마음을 열고 갑니다. 2번 A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요청했잖아. 그치? 정보 주체의 자율적인 관리이므로. 자, 여러분 정보 주체가 누구야? 이거 갑이라는 거지. 개인이지? 자율적인 관리이므로 강화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인지 아닌지 이거 결국에는 뭡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로 확인 가능한 선지라는 거지. 이거 그대로 나와 있었죠. 강화된 건지. 산문단에 여러분 4번째 줄 한번 볼까요? 그렇지. 산문단 4번째 줄에 보면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 읽어냈잖아. 여러분 읽으면서 이 부분 밑줄 그어져 있었을 거예요. 잘했어요. 자, 오케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 한번 가볼까요?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이렇게 자 이제 소유권 주체 누가 도대체 소유권자냐라고 했을 때 이 문단에서 2가지로 확인했었지. 근데 여기서는요 딱 전제를 깔아줍니다. 뭐라고요? 개인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정보 주체를 쉬운 표현으로 개인으로 바꿀 수 있어. 갑이라고 본다면 갑이 A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 받았지. 그 포인트를 본문의 개념 용어로 바꾸자면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 우리는 아까 대가로 읽어냈어요. 내 정보 주고 이런 포인트 얻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자,
얘 세 가지 요청했다. 항목을 이동을 해주세요라고 세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 이것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아니다.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요. 전형적인 수능 출제 유형입니다. 수능에서 선지 만드는 방식입니다. 답안에서 반대로 나왔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옆에다 큼직하게 써두시고요. 이런 이유가 분명히 또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익혀두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한번 가봅시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 이전에도 갑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동을 요청한 정보 중에 여러분 3개의 정보 이동 요청했잖아. 그 중에서 계좌 자동이체 항목은 이동이 가능했다. 오호 이거 보세요 여러분. 계좌 자동이체 항목은요. 법제화되기 이전에도 이루어졌니 아니니 그 내용만 판단하면 돼요. 다시 이거 어떤 문제가 돼버렸어? 사실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됐죠? 이거 딱 보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지 여기 본 지문에서 이게 사실은 이전에도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 무엇에 의해서 우리 7번 문제를 실시간 해결하면서 은행 간의 그 약정에 따라 약정에 근거하여 이 부분 읽어냈었죠? 그래서 B 부분 찾아가 볼게요. 3문단에 이는 은행 간 약정에 근거하여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라고 돼 있어. 이는이 뭐냐면 그 바로 위에 나오는 은행 간의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것. 그건 법제화되기 전에도 가능했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답은 4번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6번 문제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는 제가 봤어요. 자 답 몇 번 나왔어? 그렇지 이런 문제 실시간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봐. 7번에 와서 또 읽어야 돼요. 실시간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확인했고 이거 챙겨가자라는 거야. 자, 이 정도 단어 우리 챙겨갑시다. 용이해져, 쉬워져, 근거하여 어떤 근본이 돼요. 어떤 내 의논이나 의견의 근본이 되다. 뭐 이런 말. 사실은 이런 사전 뜻풀이가 더 어렵다. 그래서 그냥 대입시켜보면 됩니다. 고 따라라는 자리에. 그리고 이 의탁하다라는 것은요. 맡기다, 의지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력하다, 기초하다 이런 정도의 단어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끝난 줄 알았죠?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1부잖아. 1부라서 이제 9월에서 우리 하나 써볼게요. 9월에서 독서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좀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서에서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첫 번째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라면 이거 합니다. 다른 거 안 할 거야. 딱 하나 잡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렇지, EBS 연계교재예요. 자, EBS 연계교재는 우리 2권이 있었거든. 그런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계교재가 문학은 확실히 연계되니까 문학은 정말 중요해. 빠짐없이 할 거야. 그런데요. 이번 올해 여러분이 수능을 보게 될 올해는 이 연계교재에 독서의 체감 연계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다시 한 번 더 평가원에서 메시지를 줬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해.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저. 그러면 연계교재만이라도 반드시 쭉 한번 풀어보고 가십시오. 됐지? 그리고 선생님 저요 지금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요. 연계교재 이거 모두 다 강의로 해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연계교재를 풀다가 정말 어렵거나 이해가 안 돼. 나 이게 답의 근거를 해설지를 읽어도 모르겠어. 그런 것들만 좀 뽑아서 강의를 수강하고요. 연계교재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 학교에서 제가 친구들에게 공부 방법 막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수능 완성 사용 설명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가 약간 선생님이 막 따라다니면서 붙여주는 각주와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 선생님 저 됐어요. 좋아.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이 연계교재 양이 너무 많지. 이거 어떻게 정리해? 이거 연계교재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수능장에 딱 갔다?
이게 내가 연계됐는지 안 됐는지 감을 못 잡아. 그럼 연계교재 공부하는 의미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압축적으로 정리해준 강의가 있습니다. EBS 도움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 연계교재의 독서 부분만 뽑아서 압축 정리한 강의도 있고요. 연계교재의 문학 부분만 뽑아서 압축 정리한 것도 있고요.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요, 제가 문학 독서를 아예 다 강의를 7개로 끝내버렸어요. 압축을. 그래서 이 압축, 선별 압축한 수능 연계의 비밀. 예, 이 강의 저는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가면 그래도 나 할 만큼 하고 수능 봐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시간이 좀 더 남았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되냐? 지금 여러분 2달이 남든 1달이 남든 충분히 할 수 있는 양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맞지? 자, 마지막으로는요. 신유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또 이번 9월의 특징인데요. 신유형이 없었어. 그럼 선생님 안심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신유형 없다고 안심해도 되면 만점 나와야지. 그거 아니고요. 신유형이 없었다면 기존의 기출문제 그것도 6월, 9월 포함해서요. 최근 3년치 정도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풀고 답 찾고 끝 이렇게 한다? 그 작품, 그 지문 안 나와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단정적으로 안 나와야 하긴 힘들지만 그러면 우리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요. 출제 냄새를 맡아라. 제가 강의하면서 2부에서도 여러분 어려워할 만한 2개의 세트, 과학기술과 그리고 인문통합, 주제통합 세트를 할 텐데 출제 냄새가 나는 지점들이 반드시 있거든. 그런 포인트들을 기출을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적용해보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면 반드시 해설 강의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선생님들에 비해서 전문가에 비해서 경험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수년간 10년 이상 이 3학년들의 어떤 그 기출 패턴을 분석한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해설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글로 읽었을 때 이거 정답이야, 정답 아니야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용 없고 기존 패턴을 내가 완전히 내 걸로 체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해설 강의에서 어떤 지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그런 것들 꼭 확인하고 수능장에 가면 여러분 당당해질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도 이제 겁먹을 필요 없어. 뭐 별거 없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출발해봤으면 좋겠고요. 1번, 2번, 3번이 다 됐다. 그럼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4번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9월 시험 보면서 되게 뭉클했거든요. 여러분이 점수, 뭐 결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정말 애타게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젊음이구나. 그래서 오늘 시험지에 보면 여기 제일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저도 따끈따끈하게 받아서 풀고 왔는데요. 맑은 웃음 머금은 내가 있었음 좋겠다. 딱 제 마음입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 남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맑은 웃음 머금은 여러분의 그 미소, 그 에너지, 그 젊음, 그 힘을 가지고 멋지게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도전 과정에는 우리 EBS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저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2부에서도 여러분 만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2부에서 만나요. 안녕.